코릴레이션 펑션에 나오는 그 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코릴레이션 랭스라고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거리가 그 이내에서는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데 파워로 형태를 따르면서 거리가 그거보다 이제 크면 코릴레이션이 거의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코릴레이션 랭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크리티컬 템퍼러처의 이제 디스턴스가 로부터 절대값의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런 식으로 커지는 어떤 그런 넘버인데 어떤 길이의 단위를 갖는 그런 물리량인데 이게 이제 우리 코릴레이션 랭스라고 부르고 이제 보통 코릴레이션 랭스는 크리티컬 템퍼러처 디스턴스로부터 이제 이런 U라고 하는 익스포넌트를 가지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U인데 민필드 이론에서는 이제 이게 2분의 1이다. 1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런 코릴레이션 펑션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파울로를 따르냐 이제 그 익스포넌트를 에타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제 0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얘는 뭐냐? 코릴레이션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R에 마이너스 D 빼기 2 더하기 에타. 이제 코릴레이션 랭스가 점점 커진다 얘기는 뭐냐? 이게 나라는 스핀이 있는데 내가 이제 주변에 있는 스핀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주로 내 근처에 있는 애들이랑은 내가 업다운 막 뒤집히더라도 이 안에 있는 애들이랑은 비교적 같이 동기화돼서 내가 뒤집어질 때 내 친구들도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코릴레이션 펑션 값이 이제 굉장히 큰 값을 갖는 거죠. 그 영역이 되는 게 이제 그 사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 이 거리가. 근데 온도가 크리티컬 포인트로 점점 접근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영역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가를 나타내는 게 이제 코릴레이션 랭스 익스포넌트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코릴레이션 랭스가 이제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내가 뒤집히는 게 어떤 샘플이 있는데 샘플의 중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벌어지는 그 무슨 일이 이 샘플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측면을 강조해서 크리티컬 포인트를 컬렉티브 비헤이비어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핀 하나가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하나 움직이면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이려는 그런 성향이 생긴다. 컬렉티브 비헤이비어가 생긴다. 집단 행동이 생긴다.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코릴레이션 펑션을 이제 계산을 했고 여기 이 계산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플럭추에이션 디스페이션 티어렘을 이제 그것에 이것이 함축하는 바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리스판스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요. 리스판스 펑션은 내가 R'이라는 자리의 마그네티제이션을 조금 바꿨더니 걔가 R이라는 곳에 있는 스핀의 평균값을 이만큼 바꾸더라. 이게 리스판스 펑션이었고 플럭추에이션 디스페이션 티어렘이 의미한 바는 이게 코릴레이션 펑션과 같대더라. 이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베타가 어디 있어야 되는데 베타가 맨날 헷갈리는데 베타가 곱해져 있나 뒤집어져 있나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리스판스 펑션인데 이제 이 리스판스 펑션은 로컬한 리스판스 펑션이 어떤 특정한 자리의 마그네티제이션을 마그네틱 필드를 조금 바꿨을 때 저쪽에서 저쪽에 있는 스핀의 평균값이 얼마나 바뀌는가.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 말고 이런 로컬한 리스판스 말고
이제 susceptibility라는 걸 배웠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얘는 magnetic field를 바꾸는데 얘가 로컬한 magnetic field가 아니라 uniform magnetic field를 균일한 magnetic field를 바꿨을 때 과연 토탈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가 얼마나 변하는가. susceptibility였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이 리스판스 펑션과 금방 우리가 연관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자, 유니폼 마그네틱 필드를 바꿨어요. 전체적으로 마그네틱 필드를 바꿨어요. 그럼 이제 그 마그네틱 필드를 바꾸는 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자, 유니폼 마그네틱 필드를 바꾼 것은 어떤 영향을 주는 거냐면은, 그것 때문에 각각의 R'에 있는 마그네틱 필드가 바뀌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지점의 마그네틱 필드가 다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요게 글로벌 마그네틱 필드가 바꿨을 때 생겨나는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각의 자리에서 마그네틱 필드가 바뀌었을 때 생겨나는 그 변화율을 다 더한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전체를 다 바꿨으니까 모든 자리에 마그네틱 필드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요게 이 말의 의미고 유니폼 마그네틱 필드를 바꿨다는 게 저 V는 바깥으로 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데 내가 이걸 이렇게 결합하면 얘를 이렇게 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름 아닌 리스판스 펑션이네요. 리스판스 펑션. 얘는 즉 이 susceptibility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리스판스 펑션을 자극을 주는 위치, 그 다음에 반응을 받는 모든 위치에 대해서 다 합한 것과 똑같고요. 그런데 이게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으면 이 리스판스 펑션은 거리의 차이에만 의존하고 그래서 이 거리의 차이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모든 R' 시작점에 의존하지 않고 시작점에 대한 접근과 요 부피가 서로 캔슬이 되고요. 캔슬이 되고 그래서 얘는 그냥 리스판스 펑션을 다 접근한 것과 똑같아요. 로컬 리스판스 펑션을 다 접근. 근데 로컬 리스판스 펑션은 코릴레이션 펑션과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코릴레이션 펑션을 다 접근한 것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함수를 공간에 대해서 다 접근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공간에 대해서 다 접근하면 그게 프리의 모드로 치면 K에다 0 대입한 거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susceptibility는 그냥 뭐 리스판스 펑션으로 얘기해도 되고요. 리스판스 펑션에 K에다 0 대입한 거랑 똑같고 얘는 코릴레이션 펑션에다가 K에다 0 대입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K에다 0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여기 있으니까 코릴레이션 랭스의 제곱에 비례하네요. 코릴레이션 랭스의 제곱에 비례해서 이것도 이제 susceptibility 익스포넌트가 코릴레이션 랭스의 익스포넌트에 비례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스트럭처 팩터를 실험을 측정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스트럭처 팩터의 K에서 K가 0일 때의 값 요 값들이 뭐냐? 요 값들이 다름 아닌 susceptibility를 측정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된다 이거예요. 베타 차이만 여기다 베타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스트럭처 팩터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실험적으로도 또 측정이 가능한 스캐터링 실험이나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물리량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코릴레이션 랭스 이제 계산까지 이제 다 끝냈고, 그래서 우리가 란다우 긴즈버그 이론을 이제 어느 정도 마스터했습니다. 란다우 긴즈버그의 민필드 버전은. 그 다음 챕터로 6장을 이제 바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6장은 란다우 시어리가 이제 틀린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2차원 아이징 모델이다 뭐 이런 거 해보면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란다우 이론과 다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건 민필드 이론이 근사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6장에서는 우리가 공부했던 이 란다우 이론의 한계가 어떤 한계가 있는가, 왜 이 란다우 이론이 실제 실험 데이터를 기술할 수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이론이 불완전했으니까 그 이론을 좀 더 리얼리스틱한 실제 실험 상황을 기술하는 이론으로 이제 발전시켜보자. 그 이제 출발점이 되는 게 이제 챕터 6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거는 자, 란다우 이론은 도대체 우리가 뭘 무시했는가, 아니면 왜 문제가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란다우 이론이 이제 거의 이제 민필드 이론이랑 똑같은 민필드 이론을 란다우 긴즈버그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민필드 이론이 어떤 진짜 제너럴한 그런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에 원래는 뭐 패스 인티그럴을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컨트리뷰션이 큰 한 항만 고려한 이론이고, 그게 다름 아닌 민필드 이론이다. 이제 그걸 지난주에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필드 이론인데, 민필드 이론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뭐 우리가 원래 어떤 이제 스핀들 상의 상호작용의 해밀토니안이 있었으면, 마이크로스코픽한 해밀토니안이 있었으면 원래는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스핀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썸메이션 기원의 아인슈타인 컨덴션으로 그냥 생략을 했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내가 i번째 스핀과 j번째 스핀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거를 S, J의 평균값으로 생각을 하자. 평균값으로 대체하자. 물론 그럼 이제 요거만큼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럼 각각의 주어진 아이스핀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원래는 내가 막 뒤집히고 있고 쟤도 막 뒤집히고 있는데 이 둘이 동시에 뒤집히는 것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거 고려하지 말고 나는 막 열심히 뒤집히는데 쟤는 평균값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렇게 가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민필드 이론이었죠. 여기를 그냥 우리가 충분히 작다고 생각해서 무시를 하자. 이게 민필드 이론이에요. 그런데 민필드 이론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이걸 이제 코릴레이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면은 원래 나와 저 두 개의 스핀의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하고 싶다. 그럼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 민필드 이론에서는 나는 누구랑 상호작용을 한다고요? 나는 J의 평균하고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것의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하는 것과 똑같고, 근데 얘는 상수니까 평균치 할 때 내가 바깥으로 그냥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누구의 평균값을 계산하는데 상수배를 하는 건 그냥 평균 계산한다는 상수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균값 바깥으로 나가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필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코릴레이션이 그냥 각각의 평균값의 곱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민필드 이론이야. 그런데 우리가 Fluctuation Dissipation Theorem을 잘 이용해서 그나마 이제 우리가 코릴레이션을 만들었죠. 잘 컨스트럭트해서 우리가 란다우 긴즈버그 이론에서 민필드 레벨에서 요거를 측정을 했잖아요. 이게 앞 시간에 계산한 거지. 그치? 근데 이게 좀 근사야. 근사야. 그럼 이게 일종의 민필드 이론의 에러의 척도가 되는 건데, 이 에러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싶으면은 내가 이제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 요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되겠네요. 요것과.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을 IJ라고 비교하면 이게 이제 민필드가 얼마나 정확한지 아니면 얼마나 부정확한 건지에 대한 이제 척도가 되는 거죠. 이게 크면 코릴레이션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이 코릴레이션을 무시한 그 이론이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게 이제 민필드가 얼마나 잘 밸리드한지 아닌지를 이제 보는 척도가 될 텐데 이 양을 이제 시스테매틱하게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시스테매틱하게 계산해 보자는 게 긴즈버그 그러더라. 긴즈버그의 크라이테리언이라고 이제 긴즈버그가 이런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혹은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민필드 이론은 틀릴 수밖에 없다.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좀 전에 이론을 통해서 민필드에 따르면 어떤 거리가 이 코릴레이션 랭스 안에 있는 애들은 지금 코릴레이트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코릴레이트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스핀들 사이에 플럭추에이션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자. 플럭추에이션의 크기는 뭐냐면은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다른 애들과의 코릴레이션 펑션들을 다 합한 이게 이제 플럭추에이션의 크기가 되겠죠. 플럭추에이션의 크기가 될 거예요. 이거하고 그냥 이제 플럭추에이션 그 영역에 있는 오더 파라미터의 절대값의 제곱을 비교를 해보자. 그럼 이게 평균값에 대해서 스핀 값의 평균값에 대해서 플럭추에이션이 얼마나 큰가 이걸 나타내는 거죠. 이 값이 작으면은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큰 거고 이 값이 작으면은 스핀들 사이의 플럭추에이션이 매우 작아서 플럭추에이션을 무시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값이 너무 크면
플럭추에이션이 커서 플럭추에이션을 무시한 이론은 밸리드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모르죠, 이게. 우리가 이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하려면 그 이론을 다 풀어야 되는데, 그렇죠? 다 풀어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하는 건 뭐냐면 란다우 이론에서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자. 란다우 이론 자체에서는 이 플럭추에이션을 실제보다 훨씬 작게 측정하라는 거죠. 아무튼 근데 그렇게 측정한 그 값이 내가 어떤 가정을 통해서 계산했는데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사실은 플럭추에이션을 거의 무시하고 계산했는데 그 가정 하에서 계산 결과로 나온 그 플럭추에이션의 값이 진짜로 작아야지만 그 이론이 모순이 없는 거잖아요. 무엇인가가 굉장히 작다라는 가정을 하에서 뭔가를 계산했는데 계산 결과를 봤더니 그 값이 너무 커. 그럼 그 계산 가정이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걸 한번 셀프 컨시스턴트한지 자기 자체로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예요. 테스트를.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얘는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 근처에서는 이것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금방 에스티메이트 할 수가 있어요. near TC. 크리티컬 포인트 근처에서는 크리티컬 포인트 근처에서는 코릴레이션 펑션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했죠? 코릴레이션 펑션이 거리의 함수로 코릴레이션이 있다가 여기서는 그냥 또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냥 이 컷오프가 이 트렁케이트 된다라고 했잖아. 여기 이제 코릴레이션 렌스.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거리가 이 안에서는 코릴레이션이 1이고 이 바깥에서는 코릴레이션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거의 무방해요. 아니면 앞에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해 놨던 그 코릴레이션 펑션을 가지고 적분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열심히 계산을 해보시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아니라 자, 원래 이 코릴레이션 펑션을 전 공간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 했죠? 그게 서세티빌리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 바깥에는 코릴레이션 펑션의 값이 거의 0이니까 내가 이 내부에서만 적분을 해도 전체 적분과 똑같을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그게 서세티빌리티. KBT 뭐 있지만 그건 그냥 컨스탄트고 서세티빌리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모를 보면 분모는 오더 파라미터의 제곱이에요. 오더 파라미터는 뭐 오더 파라미터, 그러니까 평균값 곱하기 부피, 그 공간의 부피, 코릴레이션 렌스의 D.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민필드 그 가정에서 얻은 걸 생각해 보면 저 코릴레이션 서세티빌리티는 마이너스 감마가 되고 마그네티제이션은 온도의 베타니까 2배의 베타. 코릴레이션 렌스는 마이너스 뉴슨이 되잖아요. 얘는 T에 d뉴 마이너스 감마 빼기 2 베타가 되네요. 자, 이게 플럭추에이션의 크기의 척도예요. 플럭추에이션의 크기 relative from fluctuation. 자, 저기다가 뉴에다가 민필드 익스포넌트 값을 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는 아까 계산했었죠. 얘는 2분의 1이었고 이거 1이었고 베타 2분의 1이었습니다. 일단 민필드. 그럼 이제 이 긴즈버가 제시한 이 양은 다 대입하면
2분의 1 D 빼기 2가 되고, 자, 요게 되네요. 이게 돼요.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뭐냐? 이게 작으면, 이게 충분히 작으면은 민필드를 사용해도 될 것 같고, 민필드 이론이 자기 모순이 없는 거고, 저게 아주 크면은 민필드가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조사를 해보면은 차원에 따라 공간의 차원이 4차원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공간의 차원이 4차원보다 크면, 그러면은 얘는 이 란다우 긴스버그 크라이테리언이 혹은 온도가 크리티컬 템퍼러처로 갈 때 이 값이 이게 0으로 갈 때 뭐 t의 3승이다 그러면 이게 t가 0으로 갈 때 전체가 다 0으로 가네요. 그럼 이거는 민필드 시어리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데 적어도 자기 자체 모순이 없는 거네. 셀프 컨시스턴트하다 이거 셀프 컨시스턴트하다. 반면에 이게 4보다 클 때는 디멘전이 4보다 작을 때는 디멘전이 4보다 작을 때는 얘는 어떻게 돼? 온도가 크리티컬 템퍼러처보다 가까워지면은 0의 그래서 차원이 뭐 예를 들어서 3차원이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잖아요. 0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발산을 해요. 발산을 하고 그러면 이 값이 작아야 민필드가 셀프 컨시스턴트한데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플럭추에이션이 충분히 작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심지어 그런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그 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플럭추에이션이 훨씬 더 커져 버렸네요. 따라서 처음 가정이 틀린 거지. 따라서 이때는 민필드 이론이 다 틀린 거고 우리가 계산했던 저런 익스포넌트들은 공간의 차원이 4차원 이하일 때는 이제 성립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4차원일 때는 어떻게 될까? 공간의 차원이 4차원일 때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마지널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계가 되는 것은 경계가 되는 케이스인데 이때는 메인필드 이론이 이것도 틀리는데 왕창 틀리는 건 아니고 그냥 메인필드 이론을 약간 이제 수정을 하면 성립을 하지만 아무튼 경계의 조건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간이 4차원보다 작으면 우리가 민필드 이론을 믿으면 안 된다. 안 되고 그럼 민필드 이론을 뭐 완전히 그냥 이건 상종을 못할 그런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자, 책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디스커션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이제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지금 이 긴즈버그가 제시한 요 양은 차원이 없는 거죠. 무차원이야. 오덕 파라미터의 제곱을 공간에 대해서 적분한 차원이니까요. 그 분자 분모가 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차원의 숫자를 나눴으니까 디멘전이스. 이 결과도 디멘전이 있어야 되니까 엄밀하게는 얘가 이런 꼴이 돼야 돼요. 온도, 그 다음에 이제 이 T0라고 하는 아비트러리 파라미터의 차원을 상쇄해주는 어떤 온도 스케일이 여기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D가 4보다 작을 때에도
t가 0으로 갈 때는 말이 안 되지만 t가 t의 절대값이 어떤 t0보다 클 때에는 그때는 이제 밀필드가 그나마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도축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온도축이 있는데 여기가 TC가 이렇게 있어서 어떤 요 영역이 있어. 요 영역을 결정하는 게 T0예요. 그건 이제 내가 다루고 있는 시스템이 어디냐 그것에 의존하는데 요 온도가 크리티컬 템퍼러처부터의 거리가 충분히 먼 이런 영역에서는 그래도 민필드 이론으로 계산한 게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그나마 작동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이제 공간의 차원이 4차원보다 낮을 때에는 이제 이런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고 공간의 차원이 4차원보다 클 때에는 이 빨간 영역이 존재하지 않아서 모든 영역에서 다 성립한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하이티시가 아니라 BCS 슈퍼컨덕티비티 이론은 여러분 그걸 잘 보시는 게 민필드 이론이에요. 걔는 민필드 이론인데 다행히도 걔는 그 민필드가 깨지는 그 영역이 아주 좁아요. 아주 좁아서 대부분의 우리가 실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영역에서는 민필드 이론인 이제 BCS 이론으로 잘 기술이 되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고 반면에 뭐 헬륨의 그 초유체 행동 같은 경우는 저 영역이 굉장히 넓어서 민필드에서 벗어난 그런 인계 현상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이제 특별한 차원이 생겼네요. 특별한 차원이 생겨서 이거를 여기 이제 공간의 차원을 사실 공간의 차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접하는 건 1차원, 2차원, 3차원이라는 뭐 정수에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론 물리학적으로 차원은 임의의 차원을 다 생각할 수 있죠. 4차원, 5차원 이렇게. 그래서 봤더니 란다우 긴스버그 이론에는 어떤 특별한 차원이 있어. 이게 4예요. 그 차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DU라고 쓰고 얘를 어퍼 크리티컬 디멘전이라고 불러요. 이 어퍼 크리티컬 디멘전의 의미는 뭐냐면 차원이 이거보다 높아요. 그러면 민필드 시어리를 써도 된다. 이게 이제 어퍼 크리티컬 디멘전이에요. 요거 말고 또 다른 차원이 하나 있는데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얘는 1차원이에요. 얘는 이제 DL이라고 쓰고 얘는 어퍼의 반대말인 lower critical dimension이라고 부르고요. 이 lower critical dimension은 뭐냐면은 온도 차원이 이거보다 낮으면은 상전이가 없어요. 정확히는 상전이가 아니라 온도를 아무리 낮춰도 자석이 안 되는, 생성될 수 없다. 1차원 물질에서는. 오더링이 없으니까 상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이 있고 아이징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페로마그네티즘에는 로어 크리티컬 디멘전이 1이고 어퍼 크리티컬 디멘전이 4이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피지컬 디멘전이죠. 우리가 실제로 실험 샘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피지컬 디멘전인데 여기서는 로어 크리티컬 디멘전보다 높으니까 여기서는 상전이도 있어요. 상전이가 일어나고요. 근데 어퍼 크리티컬 디멘전보다 낮으니까 민필드 이론이
틀린 이론이 돼요. 그래서 틀려. 그럼 이제 내가 2차원 샘플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내가 3차원 샘플 가지고 실험해봤더니 희한한 자성이 어느 특정한 온도에서 나타나는데 그 현상은 어떤 물리 법칙을 따르게 되겠까? 뭐 이런 게 이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지난 20세기 후반에 이론 물리학의 가장 큰 연구 주제에서 2차원, 3차원에서의 상전이를 이해하는 이제 당연히 무지 어렵고요. 그래서 뭐 리노멀리제이션 그룹이니 뭐 다양한 이제 이론 물리학의 이제 테크닉, 그다음 혹은 전산물리적인 테크닉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할 건 뭐냐면은 여태까지 상전이의 어떤 그 제너럴한 픽처를 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민필드 이론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긴즈버그 크라이테리언을 해봤더니 걔네들이 훌륭한 이론이긴 하지만 3차원에 있는 내 샘플의 성질을 기술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론의 한계를 이제 극복해서 우리가 무시했던 이론, 그 계산에서 무시했던 걸 다 집어넣고 열심히 뭐 개선을 해봐야겠죠.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